애플카가 빠짐으로써 뭘 시장이 교훈을 줬냐면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경쟁자가 낙오가 된 거고, 기술 부분에서 애플이 100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거고, 테슬라에게 수혜가 갔다기보다는 테슬라하고의 격차를 인정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약간 조금 정체 및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데이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둔화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때 항상 기대치가 있는 거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을 둔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표현, 그러니까 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슬로우 다운이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예상치에 비해서 둔화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고서 순수 전기차가 12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28.8%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668만 대가 팔렸는데 이게 38%가 성장을 한 거고요. 유럽은 한 153만 대가 팔렸는데 이것이 2022년 대비 37%가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는 30%가 넘게 성장을 한 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0만 대가 넘게 순수 전기차가 팔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작년에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제 1000만 대가 넘게 팔렸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예상치로, 왜냐하면 2021년에서 2022년에 대부분 40~5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에서 2023년에도 더 크게 성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장 예상치가 둔화되고 있다. 즉 점점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도를 내면서 점점 눈덩어리가 불어나듯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빠른 속도로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또 받아친 한국 언론들이 더욱더 심하게 성장 둔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120만 대 전기차 시장에서 10%를 넘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 했고, 3위가 현대기아차가 했고, 4위가 BMW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르세데스가 하는 등, 실제로 미국 스텔란티스, 즉 크라이슬러를 갖고 있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2024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다 보니까 미국 브랜드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어요. 특히 포드라든지 GM이 뭐 6~7%밖에 안 되게 되니까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특히 포드나 GM의 딜러들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해서 자신들의 차고에다 많이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큼 팔리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많은 불평들과 불만들, 왜 이유가 무엇이냐? 충전망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쫓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약속했던 것, 특히 이제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 2023년에 좀 더 많이 성장시키려고 해서 2022년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걸 통과를 했고, 딜러들 같은 경우 많이 기대를 했죠. 2023년에는 그 법안의 보조금, 즉 맥선 7,500달러까지 이제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날개를 달아줘서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한국으로 확대 재생산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섬 같은, 뭐 나라도 섬이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트렌드 부분에서 섬이에요. 사람들이 또 전기차의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언론에서 부각하다 보니까 많이 또 보게 되고, 또 매출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또 언론에서 이걸 더 부각하고 관심을 끌게 되고, 뭐 예를 들면 겨울철에 뭐 전기차에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렸다? 노르웨이, 우리가 대단히 추운 나라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신차 보급률에서 전기차가 90%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사고 통계청에 가면은 전기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사고 접수율의 10%, 내연기관이 90%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분들은 보도를 안 하고 전기차 부분에 나조 사고가 있고 안 걸리는 일도 있고,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 뭐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확대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신호와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신호와 노이즈가 있는데 이 노이즈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축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성장률이 정확하게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은 하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근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성장률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률을 볼 때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28.8%, 중국이 37%, 뭐 유럽이 또 뭐 비슷하게 30%대잖아요. 자, 30%대를 갖다가 낮은 성장률이라고 할 것이냐. 뭐 다른 섹터는 비교하면 사실 뭐 그런 섹터가 그리고 이제 없겠죠.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는 더 낮아요. 우선 중국 경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좋지 않고, 물론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5%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그거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만 해서 668만 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0몇 %씩 성장하면은 중국에서만 전기차가 1000만 대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 둔화는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전환점,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산 꼭대기까지 도로 올리다 보면은 자꾸 돌이 시지부스의 신화처럼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계속 올리고 떨어지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밑으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티핑 포인트에 올랐다고 보는 거고 있고요. 유럽도 그 근처까지 온 거고, 미국은 이제 시작한 거죠. 미국은 이제 시작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거의 변수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장의 형국인데, 한국 시장만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하고 대단히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 현대기아차 뭐 여러분들 통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전기차는 수출하거든요.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예요. 없어서 물론 재고도 어느 정도 쌓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 절대적인 부분이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여론전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2024년에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거와 관련해서 이걸 좀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 노력들도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가 이제 중간 거점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부분도 팩트는 맞습니다. 즉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내연기관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특히 유럽과 중국은 이제 산업적인 거고, 유럽은 이제 윤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자동차가 대단히 잘 팔리는 나라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벤츠나 BMW, 아우디 사시면 다 한국 같은 경우에 한 70~80%가 디젤 사시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디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이 신차 시장에서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작년에 순수 전기차가 디젤을 앞섰어요. 그러니까 디젤을 산다라는 거는 사람들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도심에 SUV를 끌고 나오면 이게 전기차라 할지라도 주차 요금이 4배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BYD라든지 중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됐던 부분들, 좀 이런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차를 중심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되는, 전통적으로 픽업 트럭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픽업 트럭 전체 시장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대형 SUV라든 이런 시장이 전통적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환경적인 것, 즉 미국은 또 이제 기름값도 싸잖아요. 기름값도 싸기 때문에 내가 전기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서 전기차를 산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이제 일부 이제 분석가들은 그 정도의 소비자군은 이제 다 썼다. 이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가격 경쟁이다. 결국은 보조금을 받던 보조금을 안 받던 전기차 가격이, 초기 구입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싸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테슬라도 흔히 말하는 레드우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중저가 차량 모델 2를 일명 모델 2를 지금 2025년부터 생산하겠다고 하는 이유들도, 그러니까 환경,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매하는 시장은 이제 소진되었고, 이제 대중시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 가격에 있어서도 차량을 탔을 때 어떤 우리 고객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압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시장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점차 그런 유럽에서는 이제 일반 휘발유나 그런 차를 사는 게 약간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전 세계 내연기관 차량 금지는 정확히 좀 언제부터죠? 이게 나라마다 좀 차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장될 수가 있죠. 2035년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2035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금지가 있죠. 물론 이것도 2030년인데 35년으로 이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2035년이고요. 그러니까 뭐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도 35년이고요. 뉴저지도 35년이고,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내연기관 금지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한 14개 주가 그런 3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년도 있고, 태국도 35년이 이제 금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법을 바꿨어요. 30년이 금지였는데 35년으로. 근데 35년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쿼타제예요. 그러니까 2027년에 예를 들면은 20%에서 30% 나라마다 좀 차별이 있고 주별이 있지만 이 쿼타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쿼타제를 지키지 못하면은 벌금을 차량 한 대당 판매를 할 때, 나머지 내연기관 차량을 할 때 거의 많게는 캘리포니아에서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건 못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신차를 판매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전기차
전기차를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인가 정확하게 2056년인지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쿼타제가 존재한다는 거고 2027년에도 쿼타가 있고 2030년에도 쿼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쿼타를 지켜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거고 지금 유럽도 이것이 쿼타제가 있는 거고 영국도 쿼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35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쿼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어떠한 이러한 에서 전기차로의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당연히 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지 바이든이 재선을 할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스윙 보터들 지난번에 있었던 스윙 보터들 즉 네. 바이든이 당선될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주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주잖아요. 네. 일리노이주하고 미시간주인데 요 두 개 주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3 자동차 공장과 거기에 흔히 말하는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모여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자동차 산업들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에 갔다가 겨우 바이든이 찾아온 건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공장들도 짓고 배터리 공장들도 북미산 배터리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도 짓게 하려고 했고 이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쪽 주에 대한 이 영향권을 찾아오려고 했었던 거고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 전환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 정부가 훨씬 더 전기차 친화적이라는 부분은 맞고요. 하지만 트럼프 자체가 이 부분을 만약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주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워싱턴주라든지 뉴저지주라든지 몇 가지 그러니까 14개 주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연기관 금지 법안을 만들어 놨고 이거는 연방법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자체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 국가예요. 경제국가 규모는.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이 14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백도 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트럼프가 만약에 전기차보다는 이제 석유를 중요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석유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지금 미국의 증산 그러니까 즉 석유의 생산량은 지금 최고치로 와 있거든요. 네. 더 이상 석유를 채굴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생산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석유하고 가스의 생산량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석유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할 정도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석유 기업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에너지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끌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석유의 편을 들기 힘들다라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일리노이나 미시건주에 있는 이러한 전기차 산업들을 갖다가 만약에 다시 기반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트럼프 스스로도 그 스윙 보터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1기의 어떠한 그 연장선을 갖다가 1대1로 연장될 거라고 저희가 가정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네. 이번에 이제 2월 29일 날 백악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백악관에서 중국차 수입에 대해서 금지시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쪽에서는 관세를 높여서 중국차가 지금 대단히 저렴하고 제품도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 져가지고 북미 협정이 있으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미국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니까 우리 너네 안보의 문제로 너네 수입 반대할 수도 있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전기차들이 보통 커넥티드 카가 많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건 안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좀 강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인 거고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2024년 1월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1월 달에 2024년 1월 달 뭐냐면 만약에 보호 장벽이 없다라면 정부에 중국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를 갖다가 몰락시킬 거라 그랬어요. 표현을 영어로 디몰리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녹여버릴 거라고. 근데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차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시장이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 두 번째가 미국 시장이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3대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전기차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보기에도 늦춰버리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미국만 고립무원으로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차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중국하고 갈등이 GM도 그렇고 다 포드도 그렇고 중국의 조인트 벤처 기업들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결코 미국 기업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으로만 포드나 GM이나 이 크라이슬러가 즉 스텔란티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홀로 고립 정책을 쓰긴 되게 어렵고 고립 정책을 쓰면 쓸수록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중국 기업보다 더 뒤처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 정책을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해 주셔서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하나의 애플이 10년 준비했대 애플카 포기했잖아요. 네. 뉴스가 떴잖아요. 네. 그 인원 AI 부서에 이제 전원 배치했다고 하던데 애플이 애플카 포기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AI 또 전문가 분이시니까 그걸 또 AI에 집중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애플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제 공급망을 다 관리할 뿐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는 하긴 하지만 생산 딴 데서 네, 폭스콘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애플이 그거를 갖다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를 생산하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달에 현대차하고 뭐 계약을 맺었다. 뭐 현대차가 그걸 또 계약을 썰들이 있었죠. 네, 폭라는 바람에 뭐 다시 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약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생산을 애플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애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했던 것이 40만 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40만 킬로가 넘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GM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라고 하는 자율 로봇 택시 서비스가 있는데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당 1.7명의 무선 운전 조종자가 있었던 거예요. 잘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선으로 연결해서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니까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지금 유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자율주행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웨이모하고 알파벳의 구글에 속한 알파벳의 웨이모하고 지금 테슬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마저 나가 떨어진 상황들 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의 크기들에 있는 것들인데 애플이 여기에 도전을 하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쉽게 풀리지 않는 기술의 어떤 장벽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술의 장벽을 느끼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성과는 없게 됐던 거고 10년을 지금 투자했는데도 성과가 못 났고 앞으로 10년을 더 투자해도 더 나오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 보니 애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포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M7 중에서 주가가 안 좋은 데가 딱 두 군데잖아요. 가장 안 좋은 데 테슬라, 두 번째 안 좋은 데 애플이죠. 예, 이 애플이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지금 또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또는 뭐 프랑스의 미스트레이라든지 이러면서 AI 각 축전들을 벌쳐나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서버 GPU를 대고 있는 엔비디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판도가 AI로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1월 달에 갤럭시 24를 발표하면서 AI 폰이라고 해서 이런 온디바이스 AI 즉 생성 AI를 갖다가 디바이스에 장착시키는 이런 걸로 하는데 애플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묵묵부답하면서 애플 비전 프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과 근심이 생긴 거죠. 애플은 생성 AI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팀 쿡도 여기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Serious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각하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responsibly 우리 책임감 있게 여기 투자하고 있고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다 하다가 1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중국에서의 애플의 매출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팀 쿡이 직접 기자들에게 만나서 올해 하반기에 생성 AI를 에 대한 애플의 어떤 답을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무게중심을 자율주행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플카 포기가 뭐 테슬라가 좀 수혜를 받나요? 아니면 뭐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에 어떤 좀 영향을 끼칠까요? 테슬라 뭐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한국에도 뭐 테슬라가 수혜를 본다,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졌다. 그거는 테슬라의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고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테슬라하고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높은 능력들, 부품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M1 칩이라든지 M2 칩이라든지 M3 칩을 직접 칩을 제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능력들, 애플이 갖고 있는 디자인 능력들 이런 데서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됐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두 번째 프로덕션 헬을 생산의 지옥을 겪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모델 3가 나왔을 때 겪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2023년 하반기에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생산의 지옥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량 생산, 램프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동차에서 양산 체계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피스카 이런 데 다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진, 즉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기차에서 신차에서 양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장을 되게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저는 경쟁사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애플이 아마 뭐 보도에서는 빨리 내면 2028년도에 전기차를 내겠죠. 당연히 전기차를 계획대로 한다라면 2028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2028년이면 테슬라가 2030년에 연간 생산 목표가 2천만 대예요. 물론 저는 2천만 대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한 1,000만 대에서 1,200만 대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2028년 정도면은 테슬라는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를 생산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토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차를 팔았는데 한 650만 대에서 680만 대 팔았거든요. 700만 대 양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토요타를 넘어서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 시점이 2028년인데 그때 꼴랑 고급스러운 애플카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구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애플카가 빠짐으로써 뭘 시장에 교훈을 줬냐면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경쟁자가 낙오가 된 거고 정말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테슬라의 지금 버전 12인 엔드-투-엔드 AI, 종단간 AI라고 하죠. 새로운 방법의 이 AI가 테슬라를 정말 자율주행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 부분에서 사실은 애플이 100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거고 테슬라에게 수혜가 갔다기보다는 테슬라하고의 격차를 인정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에서 이제 세븐 종목 중에서 애플이 떨어진 이유 말씀해 주세요. 테슬라는 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두 가지죠. 하나는 가장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가 1사분기, 그러니까 4사분기, 그러니까 작년 2023년 4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게 1월 중순이었잖아요. 1월 중순에 발표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투자자들, 특히 월가의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것이 이제 2024년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했어요. 보통 가이던스라는 건 이제 프로스펙트, 예측이죠. 즉, 판매 예측치를 얘기를 안 했어요. 보통은 올해는 우리 몇 대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2024년을 또 맞는, 2023년을 클로징하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하면서. 어둡게 본다는 거겠죠? 어둡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전형적인 일론 머스크가 걸었던 근거는 거시경제적 상황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즉 높은 이자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는 할부 이자를 그러니까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이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가격을 할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BR이라든지 MG라든지 계속해서 경쟁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전망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없었거든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나오면서 2월 달 중국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실제로 2월 달에 한 6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전년도 대비 19%가 하락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중국에서 크게 하락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2024년에 중국에서 춘절, 휴가가 크잖아요. 보통 춘절이 끼면은 원래 1, 2월이 중국은 차량 판매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2월에 춘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1월에 춘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월 달 수치가 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전체 그래서 1, 2월을 합산해 보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13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6% 정도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19%라는 건 2월 달 할 거는 대단히 극단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춘절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1, 2월을 합치면 6%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월가의 전망은 원래 한 1분기 끝나고 우리 이제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처음에는 월가에서는 49만 대 정도 팔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월가가 낮춰요. 이거를 47만 5천 대를. 그런데 이것도 못 맞추겠구나. 그래서 요즘 최근에 45만 대로 낮췄어요. 근데 45만 대도 못 맞추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3년 1분기가 42만 3천 대였어요. 42만 3천 대에서 몇 프로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가가 지금 낮춰서 49만 대에서 47만 5천 대에서 다시 45만 대까지 낮췄는데 이것도 못 맞추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즉 1, 2, 3월에 실적이 딜리버리 실적이죠.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지금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고 그 이유가 지금 중국 판매 부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몬트죠. 이제 프리몬트에 이제 기가 팩토리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인 하일랜드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하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거든요. 중국에 판매되고 미국에 오면 이게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미국 걸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판매되는 모델 3 하일랜드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 트럭하고 모델 Y는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만드는데 지금 1월 달에 나왔던 소식이 뭐냐면 라인을 갖고 중국에서 뜯어갖고 똑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오는군요. 네, 수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산을 갖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저조하게 하다 보니 이 모델 3 하일랜드에 대한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디자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게끔 디맨드에 맞게끔 생산해내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저조하겠구나. 중국 안 좋고 미국 안 좋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가 반등을 위한 조건은 뭐고 언제부터 좀 테슬라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테슬라 주가는 저는 올해 2024년은 세 가지 조건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줘야 돼요. 언제쯤 발표를 해줘야 되냐면 1분기 실적이 끝나면 4월 정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4월 중순 정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거시경제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고 주가도 언제쯤 내릴 수, 그러니까 이자율도 언제쯤 내릴 수 있을지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이 정도 되면은 4월 정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정도에 늦었지만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1월 달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매우 괜찮은 리스 프로그램을 외부와 협력해서 만들어낼 거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리스는 그러니까 보통 금융권을 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금융권하고 하면서 이게 기업으로 볼 땐 부채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의 리스 프로그램은 테슬라가 자체 파이낸싱을 했어요. 100%. 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을 많이 깎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시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외부 뱅크들, 그러니까 은행들과 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리스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외부 기업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단히 매력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표현이 대단히 매력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스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대단히 낮은, 그러니까 즉 가격 할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기업들에게 파이낸싱, 테슬라로부터는 부채를 지는 거긴 하지만 시중 이자율보다는 낮춰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부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서 판매 촉진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전쟁 속에서 순수하게 테슬라만이 이 가격 전쟁을 짊어지다가 은행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가격 전쟁에서 조금 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가격 이 자동차 판매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판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리스 프로그램의 발표가 있게 된다라면 전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FSD죠. FSD 버전 12가 1월 말부터 일부 테스터들에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베타가요. 이 부분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00에 100 좋습니다. 네, 100에 100이 좋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왜 100% 다 안 푸냐 그랬더니 이걸 해줄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아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도조 슈퍼컴퓨터죠. 도조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작년 7월부터 만들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원래 테슬라의 자체 계획으로는 2023년 10월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가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도 들어가고 테슬라가 자체 TSMC에서 만드는 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칩들이 섞여 들어가는데 이 칩을 구하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컴퓨터의 완성이 좀 더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FSD의 어떠한 이 성능 향상이 왜냐하면 FSD는 이번에 엔드-투-엔드 AI라고 해서 버전 10이라고 다른 건 뭐냐면 사실 버전 11까지는 인간이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다 만들고 컴퓨터 비전이나 그러니까 카메라로 테슬라는 라다나 레이더는 안 쓰니까요. 카메라에 찍은 걸 가지고서 저기 가는 사물하고의 거리감, 빨간불인지 신호판인지 사람인지 뭐 자전거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룰에 의해서 인간이 짰던 코딩에 의해서 이 룰을 가지고서 조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웨이모도 그렇고 모든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기술이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30만 줄이 넘는 이 코드를 갖다가 C++로 돼 있는 코드를 다 삭제를 했죠. 삭제를 하고 이 규칙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라. 신경망이 만들어라 그러면 슈퍼컴퓨터하고 테슬라의 그 FSD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3나 4에 있는 두 개 칩 여기서 카메라로 찍는 8개 카메라로 찍는 전 세계에서 찍는 이 동영상으로 학습을 해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사진을 막 보여주면 코는 하나고 눈은 2개구나. 이렇게 이제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래밍은 눈은 2개, 코는 하나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고 빨간불에서는 멈추는구나. 파란불에서는 가는구나. 이런 규칙을
비디오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전 12부터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다시 학습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버전 11에 비해서 조금 더 실수도 있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선의 속도가 만들어지려면 올해 빨리 도조 슈퍼컴퓨터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나오면 되게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소식은 이제 두 개가 더 있죠. 하나가 올해 하반기쯤으로 발표될 거라고 예상되거나 아니면 2025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FSD가 유럽이나 중국 둘 중의 시장에서 둘 다 통과한다라면 지금 이제 실험을 제출한 상태고 통과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니까 FSD가 중국과 유럽 시장 둘 중에 한 곳에서만 통과돼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이제 FSD 신청으로 중국과 유럽이라는 거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자율주행 뭔가 지금 박사님은 테슬라 자율주행은 언젠가 현실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S커브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술이 밑바닥부터 올라가다 점점 한계지다가 어느 정도는 한계에 부닥치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버전을 갖다 1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이것의 기술이 한계가 부닥치면 다시 중간쯤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표해 올라가고 다시 한계에 부닥칠 때쯤 중간에서 이러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리니어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버전 12가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버전 11까지는 수많은 규칙들을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을 인간이 정하고 수십만 줄에 의해서 에러도 오류도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이 엔드 투 엔드 AI의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종단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10일부터 사실은 또 버전 11부터 적용되고 있는 오큐펀시라고 하는 생성 AI도 또 여기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자율주행 AI 기능이 대단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 오픈 AI에서 소라를 내놨을 때 대단히 사람들 충격받았었잖아요. 저 정도 소라 기술은 테슬라가 이미 구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트윗을 날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반은 농담이고 반은 과장이고 반은 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테슬라의 버전 11까지는 앞에 가는 자동차들 이런 게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입체적으로 거리감들을 재면서 사실은 밑에는 벡터 공간들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팔각형으로 된 조그만 네모 상자를 갖다가 다 쌓아가지고 조그만 걸 갖다가 쌓아가지고 사람 만들고 조그만 걸 쌓아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3D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감과 거리감들을 정확하게 추점해서 실사해내는 거 모니터에 실제로 컴퓨터가 그거를 실사해내는 능력들은 버전 11부터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술이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 기술이 대단히 진화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하고는 조금 더 다른 질적인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고 이 경로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FSD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 FSD 기술을 100% 적용한 게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하고 예를 들면은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현대자동차 인수한 기술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인간이 다 프로그래밍 한 거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 똑같은 테슬라의 FSD, 즉 자동차의 FSD 기술이 진화하면 옵티머스도 같이 진화합니다. 옵티머스가 진화하면 다시 테슬라의 FSD, 자동차의 FSD가 진화하는 이런 상호작용들을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받쳐줄 수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만 완성이 된다라면 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 신모델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보통 다 지금 나온 모델들이 다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죠.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고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테슬라의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는 하일랜드고 하일랜드가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고 하일랜드만 해도 이거는 신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온 것도 이것도 신모델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제한돼 있고 그리고 올해 많이 생산되어도 한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신모델인 거고 맞고 모델 Y의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주피터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 생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되게 꼬인 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에 얘기를 했어요. 2024년 대단히 테슬라에게 어려울 수 있는 해이다. 그래서 두 가지 웨이브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웨이브 속에
잡혀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모델 Y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아닙니까? 전기차, 내연차를 합쳐서 그만큼 왔는데 가장 상승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 Y가 이제 더 계속 상승세를 치려고 한다라면 여기에 주피터라고 하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서 쳐줘야 되고 모델 3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실험 단계니까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고 근데 이제 모델 2 흔히 말하는 중저가형 자동차는 2022년, 25년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내년 정도 돼도 25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26년 가야 본격적으로 테슬라에게 모델 체인지도 다 되고 로드스톤 나와봤자 몇 대 팔리겠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케팅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델 Y의 어떤 페이스리프트, 그다음에 모델 3의 하일랜드 페이스리프트의 양산,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어떤 생산 규모의 확대, 그리고 모델 2의 생산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26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2024년인 거죠. 2025년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 것은 왜냐하면 2025년 하반기에 그 모델 2가 나오면 빠르면 2024년 10월, 11월, 12월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그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거거든요. 그렇죠. 시중에. 그러다 보면 기대감이 형성되고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기대감이 형성될 거고 저거 대박 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실망스럽다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 중에서도 1월부터 6월까지가 저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기존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테슬라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나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가장 큰 경쟁 업체는 사실은 비아디라든지 또는 중국의 MG라든지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독일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은 우선은 경쟁의 대열에 쓰기에는 너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를 포함하고 있는 폭스바겐, 포르쉐를 포함하고 있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시장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은 조금은 고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폭스바겐이 이제 중저가인데 애매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서 근데 우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것의 이 체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의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하고의 다른 업체들과의 격차가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게는 프라핏 마진이죠. 지금 물론 2022년에는 17%에 달하는 프라핏 마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이것이 이제 2023년에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 2023년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는 카펙스 투자를 했어요. R&D 투자도 많이 하고 테슬라가 흔히 말하는 케이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468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또 2024년에는 어떤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모델 2를 만들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흔히 말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도 현금 유동성도 대단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핏 마진도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전 세계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이 흔히 말하는 대중화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중국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저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비아디라든지 이런 때는 막 $11,000, 뭐 $10,000, $15,000 뭐 이런 차들을 갖다가 내놓는데 품질이 꽤나 나쁘지 않거든요. 많은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전문가들 만나봐도 관계 다니시는 거의 직장 거의 다니시는 분들 만나봐도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놀라요. 3, 4년 전만 해도 중국차 하면은 전기차 하면은 뭔가 제품이 후졌다라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현대차랑 비교해도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건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되게 쉽지 않은 경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테슬라 투자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테슬라 주식을 사라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울 추하고 같다고 보고 있어요. 한쪽 추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시기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지금 책을 출판사에 넘긴 상태예요. 테슬라와 관련된 책을. 테슬라 책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주가 전망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글을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3분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 분석하면서 주가 전망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가 썼고 그리고 그 책에 이제 2023년 4분기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있어서의 주가 전망이 들어갔는데 이번 책에는 제가 책 출판을 조금 늦춰서라도 2023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마지막에 출판사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컨퍼런스 콜을 보고서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상승하면은 어떠한 카탈리제토에 의해서 어떠한 촉매제에 의해서 상승할 건지 하락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락할 건지 어느 정도 폭으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2024년 1분기 컨퍼런스 콜을 좀 봐야 지켜봐야 이 주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2025년, 2026년은 테슬라의 주가가 뭐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24년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럼 이건 거꾸로 해서 이것이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냐 아니냐 이거는 시청자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테슬라 책 나오면 꼭 모시고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